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잘 봤나요? 이제 잘 봤나 모르겠네. 아직 한국사 중간고사 안 봤거든요. 지금 시험 기간에 어느 하루입니다. 미리미리 좀 찍어 놓으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할 거예요. 기말고사 범위를. 여러분들 뭐 아직 날짜가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수업을 찍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다음 주까지 시험이고 아직 비전 캠프도 남아 있고 그래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려면 아직 한 열흘 남았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는 요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라고 하는 대단원의 끝에 조금 좀 짜증나리만치 조금 딱 한 단원 남겨놨었던 요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에서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의 변화, 즉 조선 신분제와 그 신분제가 어떻게 동요해 나가는지, 그리고 끝에 간단하게 좀 실학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볼 겁니다. 요 부분을 보고 나면 개항기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대단원 2단원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이라고 하는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이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학습지 15번, 그다음에 교과서 75에서 79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아마 지금쯤 개항기 학습지를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항기 학습지 잘 준비해 놓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반 중심 사회 질서의 변화니까요. 양반 중심 사회 질서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봐야죠.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어떤 건지 먼저 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이제 좀 감이 오지 않아요? 중간고사 공부하니까? 변화했으면 조선에서 무언가 변화한다, 사회 질서가 변화한다라고 하면 기준을 뭘로 볼까요? 그렇죠. 대체로 조선 후기, 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 후기에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의 확립입니다. 조선시대도 당연히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어땠을까? 자, 일단 법제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분제도는요, 이거예요. 법으로, 즉 경국대전에 써 있는 거. 잘 보이나 모르겠네? 뭔가 오늘따라 주황색이 어두워 보이네요. 자, 노란색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양천제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양천제. 자, 그러면 딱 써있죠? 제도인데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양인과 천인.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조선은 양인, 즉 조세와 국역의 대상이 되는, 역을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양인을 늘려서 국가 기반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었으나 천인이 꽤나 많았죠. 자, 어찌됐든 양인과 천인을 한번 볼게요. 양인과 천인, 자유민이고 부자유민입니다. 그리고 양인은 조세와 국역을 부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의 대상이란 얘기죠. 천인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조세와 국역 부담이 없어요. 왜? 사람이 아니니까. 특히 노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세와 국역의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양인은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요. 농민도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할 수 있어요. 양반들처럼. 그 다음에 관직 진출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은 없어요. 현실적인 제한이 있을 뿐. 자, 요것들 간단하게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천인은 관직 진출이 불가능하죠. 과거 응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인.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농민,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지배층인 양반들까지 일단 다 양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인 아니면 천인이다라고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조선이 시간이 차츰차츰 흐르면서 조선이 이제 시간이 지르고 한 100년 정도 흘러서 이제 중반부 정도가 되면, 조선 중기 정도가 되면 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확립이 되어 가게 되는데요. 즉 무슨 소리예요? 양천제잖아. 양천제. 양인 아니면 천인이잖아. 근데 양인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높은 지배층인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신분 질서가 형성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인층 안에서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구분이 되는데, 지배층 중에 대표적인 양반의 반자를 따고요. 상민, 대표적인 일반 백성들이에요. 상민, 상자를 따서 우리는 이 상황을 반상제다라고 부릅니다. 반상제.
양반과 상민의 한 글자씩을 딴 거예요. 그래서 반상제가 확립이 되어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신분 질서는 양천제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확실히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가 확립이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가뜩이나 이 성리학적인 명분론, 이 성리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적은 없으나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리학을 사실상 국교로 함으로써 이 명분, 즉 성리학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명분이거든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내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 자, 보세요. 직분에 맞게 주어진 의무,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농민은 농민답게, 양반은 양반답게, 천민은 천민답게 각자 자신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리학적 명분론이 강조가 되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정착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배층입니다. 지배층이고 여기가 피지배층이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양인이고 여기가 천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신분제. 그래서 한동안 한 1980년대, 8, 9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조선이 사신분제냐 아니면 양천제가 계속 유지가 됐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일단 법적으로는 양천제지만 이 사신분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게 차츰차츰 굳어져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칸부터 채워볼까요? 맨 위에서부터 양반이 있고요. 중인이 있고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양반은 원래 양반은 양반이잖아요. 반이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문반과 무반, 문신들과 무신들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릅니다.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양반이라고 부르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조선에 오면 이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 계층이 하나의 사실상 제도적으로 굳어진 거죠. 가뜩이나 거기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한번 볼게요. 문무반의 관리를 아울러서 함께 부르던 양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조선에 들어와서는 그 양반들의 가족 그리고 그 가문까지 포함을 해서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족들, 양반들, 양반 사족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래 양반이라고 했으면은 문반, 관리 나 자체, 무반, 관리 나 자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주변 이제 나의 가족들, 나의 가문까지 펼쳐진 사실상 하나의 계층, 계급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양반, 왜 양반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 양반이 못 돼가지고 난리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군역면제 같은 이런 특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권들이 있어서 이런 특권들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되면 양반들이 못 돼서 난리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인을 한번 볼게요. 중인. 이 중인들은 역시 이 사람들도 관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직을 하는 사람들인데 양반 중심으로 사회 질서, 지배 체제가 굴러가다 보니 따로 요 밑에 하급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중인이라고 분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에서 하급 관리나 그리고 서얼 같은 사람들이 서얼은 이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거든요. 그래서 서얼 같은 사람들이 이 중인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역, 자신들이 하는 일이 군인은 군인답게 기술관 계속 잡과를 봐서 계속 향리도 계속 이렇게 자신들의 직역을 세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면 좋은 게 고려시대의 중류층이랑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중간계층. 그래서 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서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요 서얼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양반의 자식이죠. 양반들의 자식인데 양반 첩의 자식들이에요. 정실 부인이 아니라 양반 첩의 자식들을 서얼이라고 부르는데 그 첩의 신분에 따라서 그 양반 첩이 첩의 자식인데 양반 첩이 양인이면 일반 양인 상민이나 이런 사람이면 서자라고 부르고요. 그 양반의 첩이 천민이면 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얼이라고 합쳐서 부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상민입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 백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상민이죠.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산활동에 종사를 하면서 농민, 수공업, 상인 등등등등 이 내부에서도 사실상 뭐 계층은 어느 정도 나뉘긴 나뉘죠. 왜? 조선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뭐야?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농민, 그다음에 사농공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선비들 즉 양반들, 농민, 그다음에 수공업자들, 그다음에 상인들, 물건 파는 상인들이 가장 천대받는 그런 모습들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역시 자 한번 구분을 다시 해보면 이만큼이 양인이죠. 여기가 천인이고 양인은 관직에 진출하고 과거를 보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과거 응시를 하거나 관직을 진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내가 돈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내가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 책값도 비쌌거든. 그래서 책값 이런 거 대고 내가 공부를 하는 동안 일도 못 하잖아요.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 엄청난 타격이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천민입니다. 그래서 노비, 백정, 무당, 광대, 고려의 백정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려의 백정은 직역이 없다라는 뜻으로서 백정, 없다라는 뜻으로서 정호에 반대되는 말로서 일반 백성들을 이루는 게 백정이었죠. 노비, 백정, 무당, 광대 등등등등. 그리고 천민의 사실상 대부분은 노비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노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써있죠. 고려시대랑 똑같아요. 재산 취급이고요. 이들은 조세와 구격을 내지 않습니다. 담당하지 않고요. 매매 팔 수 있고요. 상속 물려줄 수 있고요. 증여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신분 결정 방법이 어떻게 되냐? 잘 기억해 두세요. 고려랑 똑같습니다. 근데 일단 잘 기억해 두세요.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됩니다. 아빠가 노비든 엄마가 노비든 둘 중 하나만 노비면 나도 노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거 노비가 늘까요? 줄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노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조선은 노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어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비 숫자가 꽤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노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를 잘 생각을 해두세요. 이따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 즉 신분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역시 조선이라고 하면 여기도 조선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걸 거칠 수밖에 없었죠. 조선 후기라고 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는 뭐가 붙느냐? 뭐가 붙어요?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어떻게 된다? 동요된다라고 하는,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죠. 교과서 74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게 어떻게 신분제의 동요에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써 있거든요. 그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라고 써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동요된다, 흔들린다, 신분제가 흔들린다. 무슨 뜻일까? 한번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 양반이었죠. 안 쓸게요. 앞에 양반이었고 중인이었고 상민이고 천민이죠. 예를 들면 흔들린다는 건 이런 거. 양반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중인인데 양반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상민이 양반 되고 싶은 사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천민이 양인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더 올라가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러한 모습들이 언제 나타난다? 양난 이후 조선 후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고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고 어떤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양반수의 증가와 양반층의 분화, 특히나 양반 중심의 신분제의 동요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현상은 이거예요. 양반수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 양반들의 숫자가 어떻게 증가할까? 양반들이 갑자기 자식을 많이 낳았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죠? 양반들이 자식만 많이 낳아가지고 양반수가 늘어나려면 계속 애만 낳고 있어야겠지. 애만 낳아도 안 될걸요, 아마? 양반수가 증가한다는 건 무언가 사회적인 장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증가 원인 한번 볼게요.
전쟁 많았죠, 양난 때. 그래서 전쟁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신분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런 걸 팔아요. 이런 걸 팔아요. 뭐냐면 공, 명, 첩이라고 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공명첩. 이 국가에서 파는 거예요. 요건 하나, 번호를 매겨줄까? 요 하나, 요거 2개, 요거 3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국가에서 재정 확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판단 말이지. 뭐냐면 공명첩이라는 거예요. 빌 공자에 이름 명자에 이름이 비어있는 첩지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적는 곳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에요. 교과서에도 사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볼 건데 교과서 어디 있냐면 76페이지에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이런 공명첩을 구매를 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아 갑자기? 그쵸? 농민인데 전에 여러분들 이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잘기억, 가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농민인데 모내기법 막 해가지고 돈도 엄청 벌었어요. 쌀 막 갖다 팔고 이래가지고 재산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근데 난 아직 상민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군역도 해야 되고 양반이나 한번 내볼까? 근데 공명첩을 판대. 개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상인들도 똑같아요. 상인들도 돈 벌고 근데 나 아직 상인이잖아. 상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명첩 사는 거지. 돈만 주면은 이러면 되잖아. 그런 이런 공명첩을 구매하는 모습들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몰락양반의 족보를 매입하고 위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뒤에서 바로 볼 거거든요. 이 몰락한 양반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몰락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양반이라고 하는 혈통밖에 없고 양반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야? 족보잖아요. 이 족보라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야? 딱 서로 원하는 게 윈윈이죠? 몰락 양반은 족보라도 팔아서 먹고 사는 거고. 다음. 일반. 돈 많이 번 분홍층이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내고 족보를 사가지고 그거 조금 위조하면은 내가 양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매입해서 위조하거나 이러면서 양반의 숫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명첩이 뭔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들 이해되죠? 양반이 늘어나는 방법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들을 소개한 겁니다. 자,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공명첩입니다. 교지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린, 왕의 명령을 써놓은 그런 책자를, 이 종이를 교지라고 부릅니다. 문서를요. 자, 여기 이름이 비어 있어요. 원래 여기 이름이 들어가야 될 파트거든? 여기 이름이? 자, 봐봐. 한자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사람을 한다는 거야. 뭘로? 가선대부, 행, 용, 양, 위, 부호군으로. 자, 이거 다 관직명이에요. 자, 요건 품계라고 하고 요건 관직이라고 하는데 알 필요 없고요. 이 사람을 가선대부, 행, 용, 양, 위, 부호군으로 임명한다. 이걸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아요. 이거 이제 여기 걸륭 38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영조 때거든요. 영조 때. 그럼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 안, 철, 훈. 내가 돈이 많아서 공명첩을 샀어요. 내 이름 썼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 왜냐면 여기 도장도 찍혀 있거든. 이미 국가의 도장도 찍혀 있거든요. 도장까지 찍힌 상태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 이름만 쓰면 완성된 문서가 되는 거야. 그럼 안철우는 이제 가선대부, 행, 용양위, 부호군이라고 하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실제 일을 하는 관직은 아니지만 명예직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관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이거 군역 면제라던가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야. 내가 돈이 있으면 사겠지, 당연히. 불법도 아니잖아. 국가에서 파는 건데.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구매를 하겠죠. 자, 다음으로 아까 제목에 보면 양반층이 분화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아까 몰락양반?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중앙에서 정치적 전쟁이에요. 정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봐봐. 생각해봐. 정쟁이 뭐가 있었지? 글쩍글쩍.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있었어? 살인들이 집권하고, 붕당 정치가 일어나고, 예송, 환국 거치면서 세도 정치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다 정쟁이잖아. 그 가운데에서 중앙에서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양반들 중에서도요. 특히나 이
상황이 아주 극심해진 때가 언제예요? 세도 정치 때죠. 일부 세도 가문들을 제외하고는 다 뭐 사실상 몰락 양반이나 그냥 지방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양반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앙에서 치열한 정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양반층도 분화가 되는 거예요. 요게 최고 권반 권력을 가진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중앙 정치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소수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서 밀려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향반. 그나마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중앙에서의 권력은 얻지 못하였으나 밀려났으나 지방에서 자기의 근거지에서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근거지에서 지방에서라도요. 근데 이름부터 짠하죠. 잔반. 이 한자가 여러분들 반찬 남긴다 할 때 그 반이 아니기는 한데 발음이 똑같죠? 잔반. 일반 농민과 비슷한 처지로 몰락하거나 일반 농민보다 안 좋죠. 왜? 농민은 농사라도 질 줄 알지. 농민은 농사라도 질 줄 알죠. 그래서 이 잔반들 굉장히 이런 사람들 우리가 몰락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진 거 뭐밖에 없다고? 족보밖에 없어요. 파는 거지. 그럼 누가 사겠지. 그럼 그 사람이 양반 되겠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내기법으로 돈을 또 많이 벌고 상인들도 상공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양반들, 이 성리학자들은 그러니까 근검함, 이런 어떤 아낌, 절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양반들이 상행위, 즉 상인이 되는 거,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마땅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회가 변화하는데 거기에 발맞추지 못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몰락하는 양반이 있는 반면 이 과정에서 양반이 되었던 원래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양반 숫자가 엄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두 번째, 중인층이 이제 신분 상승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기술직 중인들, 두 개를 분리하고 있죠. 둘 다 중인, 특히 서울도 중인 취급을 받는 건 맞으나 서울과 기술직 중인으로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기술직 중인 등이 관직 진출에 제한을 풀어달라. 그렇죠. 중인 계층이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서울은 뭘 못 보냐면 문과를 못 봐요. 문과 뭐예요? 과거 중에서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있으면 문과 있잖아. 더 높은 최고 관직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사실 문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과를 못 봐요. 이런 관직 진출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집단 상소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 성공하냐? 서울은 성공합니다. 서울에 대해서 차별이 점차 완화되어 가는데 이 서울의 이러한 모습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술직 중인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기술직 중인들의 차별 철폐 요구는 좌절됩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울도 기본적으로는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양반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중인은 확실히 자신들과 다른 계층이다. 이들에게까지 풀어주면은 무언가 이 올라오는 것들을 막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상황들을 이런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의 뇌피셜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서울에 대해서 차별이 점차 완화되어 가면서 여러분들 정조시기의 규장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규장각을 만들고 그 규장각의 관직에 보면 규장각 검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시기의 규장각은 상당히 중요한 기구로서 자리 잡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장각 검서관에 서울 출신의 사람들을 등용을 하는 등 이런 점차 완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인층들도 신분 상승 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살펴봤을 때 보세요. 자, 국가 입장에서 전체 계층을 한번 보면 자, 양반이 엄청 이만큼 늘었을까? 요 정도. 양반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노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신분 결정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노비들은. 그럼 노비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쳐도 유지가 되거나 늘어난다고 쳐봅시다.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이 상민 있잖아. 상민은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상민이 줄어든다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 거지. 상민이 줄어든다는 건 국가 입장에서
조세와 국역을 부담할 수 있는 국가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거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이쪽을 건드리는 거죠. 이쪽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노비가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상민이 너무 줄어들기도 했어요. 왜? 양반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정도는 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노비수가 감소하는 것도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노비수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원인을 한번 볼게요. 물론 전쟁 중에 노비 문서가 없어졌어. 노비 문서가 없어졌으면 나 노비 아니잖아.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노비들 중에서도 전공을 세워가지고 신분이 양인으로 올라간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자 봐봐. 노비들 중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까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하나가 사람들 사는 것들은 계속 연결돼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떡밥이에요. 자, 노비 봐. 노비 중에 외거노비들 있죠. 외거노비들은 상대적으로 안에 사는, 즉 공노비 중에서는 이벽노비라고 부르고 사노비 중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솔거노비라고 부르죠. 주인집이나 관청에 사는 노비들 있잖아요. 그런 노비들보다는 자유롭다 그랬어요. 외거노비는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어요. 대신에 뭐만 바치면 돼? 외거노비가 노비라고 하는 증거로서 바치는 걸 신공이라고 하죠. 자신의 몸값. 신공만 바치면 외거노비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이 외거노비들이 자신들의 재산, 뭐 조선 후기에 막 농사 짓고 하는데 모내기법, 이 사람들이라고 모내기법 뭐 노비한텐 금지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재산을 점점 축적을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졌겠죠. 근데 공명첩은 못 사요. 공명첩은 실제 관직이 아니더라도 천민은 관직을 못 하잖아. 실제 관직은 아니더라도 명예직이라도 관직이잖아요. 노비는, 즉 천민은 관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노비들의 첫 번째는 뭘까? 뭐부터 해야 돼? 양인부터 돼야 돼요. 양인부터. 그러니까 공명첩이나 납속책이나 똑같은 겁니다. 납속은 뭐냐면 곡식을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국가에서 이것도 재정확보책으로 하는 건데 국가에서요.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낸 사람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비들에게는 면천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면천. 천민에서 면해준다는 거예요. 양인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양인들, 일반 상민들에게 면역, 뭐 군역을 면제해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노비들이 일단 납속을 통해가지고 먼저 양인부터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납속을 통해서 곡식을 바쳐 신분 상승을 하거나 이도저도 아닌 노비들 일단 튀는 거죠. 그리고 정조식이나 이럴 때 되면요. 노비가 도망가면 노비를 쫓는 걸 노비를 추세한다고 불러요. 그리고 국가에서 노비를 추세하는 추세관이 있어요. 노비 추세관이. 근데 이 노비 추세를 금지시킵니다. 정조시대 정도부터가 되면요. 무슨 뜻일까요? 노비 추세를 금지한다는 거. 이거랑 이거죠, 이거? 이거? 사실 지금 노비 도망가가지고 뭐 양민으로 살고 뭐 어디 가가지고 하면은 낫지 차라리. 그래서 이 도망가는 노비들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노비수는 감소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그 노비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인 부채질을 하는 거죠. 자, 제도적으로 보세요. 자, 정부가 드디어 신분 결정 방법을 바꿉니다. 한번 써볼게요.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법을 실시를 합니다. 노비 종모법. 노비는 종 따른다. 뭐를? 모 엄마의 신분을. 노비는 종 따른다. 모 엄마의 신분을. 뭐야? 아버지가 노비더라도 엄마가 양인이면 뭐예요? 자녀는 양인이다. 원래 신분 결정 방법에 따르면 뭐예요? 엄마가 양인이어도 아버지가 노비면 뭐예요? 자녀는 노비였죠. 근데 엄마의 신분만 따라가게 한 거예요. 엄마가 양인이면 아버지가 노비여도 상관없이 자녀가 양인입니다. 이러면 노비수가 차츰 줄죠. 이러면 차츰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 순조시기가 되면 공노비를 해방합니다. 공노비. 이제 국가의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던 공노빈들을 해방하는 거죠. 노비수가 너무 늘어나기도 했고 양반들이 너무 줄어들어요. 결국 핵심은 뭐예요? 국가 입장에서 상민이 너무 적은 거야. 조세와 국역을 부담해줘야 될 상민들이 너무 줄어드니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공노비도 해방하고. 이렇게 노비수가 감소되고 있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이 조선
후기, 양난 이후의 신분의 변화 방향은 이겁니다. 양반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상민은 줄어드는데 노비는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면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비수도 감소하는 정책들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반은 늘어나고 상민은 줄어들고 노비는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점차 얘들아,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즉 양반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양반들이 소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지 않는 건데, 봐봐, 양반이 엄청 늘어나. 길거리를 가는데 쟤도 양반이고 자도 양반이고 쟤도 양반이래. 그래서 그러면 양반들의 기득권, 양반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우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차츰 해체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때도 글들 보면 그래요. 이 양반 저 양반, 이 양반 저, 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양반이라고 한다. 그때 조선시대 후기에 보면 그런 글들도 있고요. 지금도 막 거의 사실상 약간 약간 그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 부르잖아요. 이 양반 저 양반 할 때 그렇게 좋은 뜻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이 양반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본관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본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수능 안시인데, 안시 중에서도 생각해봐. 농민이 그렇게 많고 상민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여러분들은 다 본관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다 무슨 공파, 무슨 공파 막 이렇게 다 있을까요? 다 양반의 자식일까? 이때 엄청나게 양반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족보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족보를 위조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본관 가지고, 본관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근데 이 조선 후기에 이런 상황들도 현재의 그런 그런 상황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향촌 지배 질서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당연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향촌 지배 질서가 조선 전기엔 어땠나 한번 볼게요.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라고 했고요. 그걸 상징하는 기구가 지방 행정 기구 중에 뭐였죠? 뭐였어요? 유향소였죠. 그래서 유향소를 통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족들도, 지방에 있는 양반들도 지방 행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은 그 지방에서 또 지주였겠죠. 땅을 가지고 있는. 또 지주로서 농민에 대해서 어떤 지배력, 경제적인 지배력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16세기 정도, 즉 사림들이 이제 차츰 중앙으로 나아가면서부터는 서원이나 향약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되면서, 서원도 늘어나고 향약이 보급이 되면서 사족들끼리, 즉 지방 양반들끼리 묶일 수 있는 상황, 자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고, 한편 이런 향약 등을 통해서 농민에 대해서 어떤 유교적, 성리학적인 그런 지배력도 강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거 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하나로 묶은 거예요. 향촌 지배 질서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묶어서 다시 보는 거지, 하나하나 다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자, 봐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반 중심의 질서인데 조선 후기에 어떻게 된댔어? 양난에서. 우리 방금 봤잖아요.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가 해체된다며. 그리고 지방에도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양반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 원래는 상민인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렇죠? 경제력. 내가 농민이었는데 부농이 되고 상인으로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 생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양난 이후에 향촌 지배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까지 계속 얘기한 겁니다. 이거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사족, 양반들의 권위가 하락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치열한 정쟁으로 권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냥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근근히 그냥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향반, 아니면 완전 잔반, 뭐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고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는 대비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양반 중에서 일반 상민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뭐야?
부를 축적해서 신분을 상승시킨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킨 이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분홍층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 있잖아, 상인들. 그런 상공업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배도 부르고 등도 따숩고 그다음에 이제 양반도 됐고 그냥 내가 꽤나 특권도 누리고 있고 이제 뭐가 없을까 하는데 이제 어디에 눈이 돌려지는 거예요? 권력.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으로 손을 대는 데가 어디야? 기존 사족들. 기존에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그 지방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도 양반이잖아 이제. 물론 족보를 사서 아니면 관직을 사서 한 거긴 하지만 일단 나도 양반이잖아. 그러니까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 지금은 힘이 좀 약해졌지만 자존심 하나로 가지고 있는 원래 양반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향이에요. 옛날 기존 사족들. 그리고 새롭게 관직을 샀든 아니면 족보를 샀든 어찌되었든 새롭게 부를 축적해가지고 양반이 된, 그리고 향촌 지배권에 도전하는 어떤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계층, 신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향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둘, 구향과 신향 사이에 대립이 벌어지는데 우린 이거를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향전. 진짜로 향촌의 지배 질서를 둘러싼 전쟁이라는 거죠. 구향과 신향의 향촌 지배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봐봐. 자, 유양소가 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유양소가 있으면 이 유양소에 중요한 관직들, 유양소 내부에 직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책, 관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직책들. 그걸 우리가 향임이라고 불러요. 지방, 향촌에서 맡은 임무 이런 뜻이에요. 향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향임을 어디서 뽑냐? 향회에서 뽑습니다. 향회는 그 지방 사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총회의를 여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사족들의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신향들 있죠? 새롭게 영향력을 얻은, 내가 새롭게 경제력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상승시킨 그 신향들 있지. 그냥 신향이라고 할게요. 이제 신향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향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 유양소에 있는 향임직, 향회에서 향임을 뽑으니까 신향들이 향회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결국 향임직을 가지고 오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겠죠. 이때 기존 구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한 건 뭐예요? 그 지방에 있는 지방관, 수령들과 결탁해서 vs 구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향들은 수령과 결탁해서 구향들과 맞서는 겁니다. 그래서 향회에 참여해서 향임직, 결국 유양소의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임직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차츰차츰 이제 신향들도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향회라고 하는 것의 역할 자체가 이제 18세기 말이 되면은 사실상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향회 자체가 엄청나게 원래대로라면 향회 자체가 유양소의 향임직을 뽑을 수 있고 사실상 그 지방 양반들이 어떤 지방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였을 거 아니에요. 향회라고 하는 게 사족들의 총회의가. 근데 18세기 말 이제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세도 정치기로 쭉 이어지게 되면 향회는 성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회의 성격 변화 한번 볼게요. 원래는 지방 사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기구니까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자신들의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거고 사족들이 그 지방 양반들이 향촌에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들 했을 텐데 성격이 변화하는 겁니다. 시기가 이제 18세기 말 정도인데요. 어떻게 변화하냐? 사족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죠. 사회적으로. 이건 더 이상 얘기하면 이제 입 아프죠. 그리고 지방의 수령의 권한들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정책들이 쭉 벌어집니다. 특히 세도 정치기에 가면은 수령들의 여러분들 우리 세도 정치기 배우잖아요. 수령들의 지방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수탈 엄청났다. 왜? 특히나 수령들의 권한이 강해졌기 때문에 또 강한 겁니다.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수령권이 강화되고 사족들의 영향력은 감소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상 향회는 그냥 수령이 그냥
뭐 세금과 관련해가지고 뭐 도움 좀 줘봐 하면은 도움 좀 주고 하는 그냥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상 뭐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족들의 지방 양반들의 권위가 하락되다 보니까, 그리고 한편 정책적으로 수령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생긴 일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들이에요? 상부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새롭게 경제력을 확 얻으면서 새롭게 이제 양반이 되는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반들도 분화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도 일부 권력을 가진, 그리고 아니면 나머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떨거지들, 그리고 잔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롭게 경제력을 얻은 사람들도 양반으로 편입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양반 중심의, 양반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배 질서라고 하는 건 점차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방에선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먼저 신분 질서가 이런 흐름을 통해서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흐름을 잡은 다음에 오늘 배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을 붙여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하나 떼면은 여러분들 일일이 공부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신분 질서가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다 살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은 이 사회 변혁의 움직임입니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세도정치기입니다. 여기 써있죠? 19세기 세도정치기. 봐봐. 세도정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에 수업할 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세도정치기에 엄청나게 중앙정치는 썩어가고 있고 매관매직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의 수령들, 지방의 향리 아전들의 수탈이라고 하는 건 이미 도를 넘어선 지가 아주 오래 전이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결국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19세기의 세도정치로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린 이 시기에 백성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어려움을 키워드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조세제도의 문란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삼정.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보면 전정, 토지제도의 문제, 토지세의 문제, 그 다음에 군정, 군역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환정입니다. 여기는 환곡이라고 하고요. 환곡. 원래 구휼제도로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제도로서 국가에서 일정량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를 조금 붙여가지고 갚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환곡이라고 하는 게, 이 환곡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세금화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삼정의 문란, 요걸 합쳐가지고 삼정이죠. 삼정의 문란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백성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농민들의 저항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냐? 처음에는 소청,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벽서, 익명으로 벽에다가 막, 세상이 망하려 그러나 막 이런 글들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인 저항들을 하였으나 결국 해결이 되지 않자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도정치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봉기 두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여 일으킨 홍경래의 난인데요. 이 홍경래의 난은 단순히 농민봉기다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배경이 이게 있어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 차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지도를 그려보면, 오디오가 요 정도로 그리면 평안도가 요 지역이죠. 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지배층의 수탈 당연히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홍경래의 난에 참여한 계층들을 보면은 여기 이 당시 이제 조선 후기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었고 어떤 사람들이 또 성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몰락 양반들. 몰락 양반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도 이제
사실상 양반이었지만 몰락한 양반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상 이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몰락 양반들, 그리고 새롭게 돈을 번 상공업 세력들, 그리고 광산 배웠었죠 우리? 광산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토지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이런 빈농들, 여러 계층들이 참여하는 그런 봉기, 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 이 지배층의 수탈, 이 문제 당연히 있었겠죠. 여기라고 없었겠어요? 이렇게 차별이 심했던 곳인데 거기에다가 지역 차별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서 터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11년이고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나서 전국적인 규모의 봉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862년 우린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임술년이에요. 임술년.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인 심플하죠? 삼정의 문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단순히 세금 제도가 어려웠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의 삶 자체가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술농민봉기는 지역 이름이 안 써있죠. 사람 이름이 써있는 것도 아니죠. 뭐예요? 그 해잖아, 해. 그 해. 임술이라고 하는 임술년, 그 해 이름이 붙어 있죠. 전국으로 봉기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농민 봉기가 확산이 되고 지역별로 봉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대책을 안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탐관오리가 있으면 탐관오리들 처벌하려고 파견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관리들의 어떤 그 양반 관리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관청을 하나 만듭니다.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삼정의 문제를 바르게 고치려고 하는 그런 관청이다, 이런 뜻이에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해서 삼정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는데, 미봉책이 무슨 뜻이에요? 겉만 핥는 해결책이죠. 근본 해결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왜? 삼정 이정청에서 제대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걸 해결을 하려면 여기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양반들의 특권,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양반들 군역 안 내잖아. 근데 군역 양반들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런 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게 돼야 근본 해결이지. 그게 안 되니까 미봉책에 불과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백성들은 그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설치는 되고 뭔가 해결하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때 많이 있었던 이런 삼정의 문제들이 이제 언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내정 개혁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건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신분질서, 사회질서의 변화이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에 뭐 보게 될 거냐면 실학, 학습지에 보면 실학 들어있죠. 왜냐면 우리 교과서에 이 시기의 사회는 들어있는데 문화 있잖아. 조선 후기의 문화들이 많이 다 빠져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따로 잘라가지고 조그만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실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업을 하고 이제 개항기로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